자, 이번에는 글로벌한 소식들을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경제 외신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현예슬 리포터.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네. 현예슬 리포터 자리에 앉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부장 기준으로 머리를 풀어야 되는데 3주째 아니신데 특별한 현 리포터가 이유가 그렇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기사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봉이 2,400만 원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18분의 1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지와 미국 억만장자 전문 매체 리치스트 라이프 스타일이 글로벌 리더들의 연봉을 조사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연봉이 최근 62%나 인상이 됐지만 서방 주요국 지도자들에 비하면 한참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전체 1위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로 218만 달러, 오바마 대통령은 40만 달러의 기타 경비가 더 붙는다고 하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18만 7천 달러로 집계됐던 20명의 글로벌 지도자 연봉 순위에서 17위에 랭크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봉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 CEO들이나 금융권 CEO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분들의 급여를 굉장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급여를 훨씬 더 많이 주고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대통령들이 각 나라별로 필요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인센티브 제도를 대통령에게도 점유율에 맞춰서 그러네.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성장률, 물가, 아니면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들 뭐 이런 거에 맞추면 괜찮겠네요. 못하면 깎고요. 물론이죠. 연봉제인데. 5년이면 1년마다 딱 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진핑 연봉 2,400만 원이면 제가 대졸 초임금으로 받은 연봉이 딱 요거였거든요. 한 15년 전에. 네. 15년 전에요. 15년 전에.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4위 기사입니다. 홍콩 증권 당국이 투자자를 호도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적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는데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가 최근 무디스와 미국 투자기관 시트론 리서치의 과거 보고서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무디스의 경우는 중국 상장 기업에 대해 취약한 지배구조와 회계 관행을 강조해서 SFC의 행동 강령을 위반해 3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하고요. 또 시트론 리서치의 경우에는 중국 업체 부동산 그룹의 허위 재무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들에 대해 그 선진 시장의 감독 당국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도시 특별행정 지역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걸 보면서 드는 건 사실 뒤에 이제 암묵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홍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로컬 기관들이 이제 진출해 있는 그리고 MS가 꽤 거래에서 큰데 중국은 애널리스트가 아직까지 거래의 베이스를 두고 이제 주문의 꼬리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우리도 이제 셀 보고서가 없지만 거기는 추천 종목 이제 탑픽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한 애널리스트상 막 20개씩 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아마 요거는 약간 다른 쪽의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이제 언터처블이래요, 이쪽 부분은. 네, 그러면 이제 3위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이 고령화에 따라 실버 산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는데요.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일어난 당시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주 타겟층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이 노인들은 노인연금이 매달 35만 원인 수준인데다가 한자녀 정책으로 부양가족이 거의 없어서 지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바바와 미국 제약사 등이 실버 산업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중국은 특이한 모델이죠. 개발도상국이 노령화에 접어드는 국가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보통 인구를 볼 때는 생산 가능 인구를 이제 그렇죠. 아카데믹하게 많이 보잖아요. 15세, 64세, 올해가 꼭지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중국의 노령 인구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잣대를 댈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소득은 그 수입에서 오는 소득이 있는 거고 재산성 소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사유제를 바꾸면서 이제 1970년도, 60년대 후반부터 했던 게 1가구 1주택 무상 공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죠? 40년의 부동산의 빅사이클이 있었죠. 중국 하우스홀더의 75%가 이 45세의 노령 인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성 소득을 생각하면 실버 산업이 의미가 있죠. 뭐 작년에 글로벌리 바이오 헬스케어가 좋았지만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아시죠? 140조, 150조 정도 되죠. 네.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가 알리바바 같죠? 아니에요. 바이오 헬스케어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오 헬스케어가 재밌는 게 우리는 IT 산업이 이만큼 성장하고 난 다음에 바이오랑 거버전스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삼성의 넥스트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은 IT와 바이오가 같이 성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핫한 산업들, 핫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인구 구조 사이클이 이제 고령화로 급속하게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 둘 다 고령화로 접어드는데 그래도 중국 쪽은 뭔가 좀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조금 암울해서 똑같은 고령화인데 그것도 맞아요. 좀 차이가 있네요. 좀. 거기는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렇죠. 게다가 집도 다 있다 그러고. 그렇죠. 아 근데 뭐 이거는 인구 중에 상당 부분이 있다는 거지. 뭐 취약계층으로 하면 또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래도 중국의 이 시장 그 수요층인 이제 절대수가 많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새로운 사업성이 마켓이죠. 네. 2위는 뭡니까? 네, 2위 기사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그 지난 16일에 스위스가 갑작스럽게 이 맞아요. 폐그제를 폐지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쳤는데 그렇죠. 그래서인지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2위와 1위 기사,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2위와 1위 기사도 스위스발 최저 환율제 폐지에 관한 기사여서 함께 묶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기사는요, 중국이 스위스처럼 폐그제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마켓워치 기사였는데요.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위안화 강세로 중국 역시도 스위스처럼 폐그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자본 유출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BOA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의 자본 유출이 1,200억 달러로 전분기 680억 달러보다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본 유출이 빨라지면 폐그제 유지를 위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 달러에 대한 위안화 폐그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리면요. 1위 기사는요. 스위스발 환시 충격에 와타나베 부인 울상이다라는 다우존스 기사였습니다. 와타나베 부인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네, 현재 일본 금융당국이 그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전문가가 이미 계산을 내놨다고 합니다. 오. 전문가에 따르면 약 10억엔 정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하지만 달러엔이 거래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스위스 프랑 거래로 인한 손해 규모가 그렇게 막대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1시간 사이에 유로 스위스 프랑 환율이 30%나 움직인 것은 이 외환 시장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성주 연구원님께 한번 네. 들어봐야 되는데 이 스위스 폐그 제한을 폐지 이거 굉장히 이거 충격 사실 막 맞췄는데 기사에 그렇더라고요. 외환 딜러들이 3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이벤트다. 이 정도의 충격은. 그래서 일단은 왜 폐지를 했는지 보면은 폐기를 했는지 보면 일단 뭐 기사에 언론에 뭐 나오듯이 일단 20대 양적 완화 확대 앞두고 뭐 계속적으로 좀 유지시키는데 부담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일단 달러 강세 때문에 일단 달러 스위스 프랑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제 스위스 프랑 강세에 대한 또 세 번째로는 사실 그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가 3일 전까지 이 그 환율 하한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뭐 말이 바뀌면서 이렇게 갑자기 폐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스위스 프랑에 대한 그 안전자산에 대한 그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동안 뭐 일관적인 통화 정책, 뭐 경제도 재정 상황도 굉장히 이제 괜찮다. 그래서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는데 더 이상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 일관된 통화 정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도 목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중국이 또 연달아서 폐그제를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 귀에 확 막 들어오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중국이 폐그제를 포기할 사실 수 있는 중국은 가능성이 있다, 폐그제는 이렇게. 아니에요. 관리 변동안 관리 변동안 제 쪽 가는 거고 중국은 복수통화 관리제도죠. 네. 그 안에 이제 원너도 상당 부분의 포션을 차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 관리 변동 환율은 금융 거래도 포함이 되지만 중국과의 무역 거래 비중에서 한국은 수출입 비중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근데 이건 좀 재밌게 보셔야 되는 이야기인데 정치 경제학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중국이 결국에는 위안화 국제화라는 최종 목표로 놓고 보면 금리와 환율은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장 민감한 게 뭘까요? 금리가 아니라 환율일 거예요. 그래서 금리 자유랑 외환 자유화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저는 내년이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내년까지 중앙은행 임기가 만기거든요. 중앙은행. 네. 조저찬. 이게 지금 사실 이번에 연임하는 안 되는 나이에 걸려 있었는데도 5년을 더 준 건 다 완료하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은행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죠. 내년까지 금리 자유화 완성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준율 20%에서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반작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끝나면 이제 외환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위안화에 대한 변동성차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중국도 이 패그제는 정확하게 아니지만 시장 환율로 가는 그림이 먼 그림은 아니다. 1, 2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뭐 이렇게 시장에 내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 네. 시장화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네. 그러면 그 스위스 프랑 대출로 인해서 집을 샀던 뭐 루마니아나 폴란드 같은 국민들한테는 봉변이다라는 뭐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뭐 대출 증가했던 유럽은행들이 그러면 스위스 프랑 절상으로 인해서 또 같이 위기를 맞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뭐 지금 루마니아 뭐 그쪽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네. 도는데, 근데 뭐 현재로서는 그렇긴 한데 스위스 프랑이 뭐 마냥 강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약간 제자리 찾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출 기한과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엔대출하고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비슷한 거죠. 일단 충격은 있긴 한데 만기 도래했을 때 차환할 때의 환율이 중요하니까 뭐 아직은 좀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우리도 만기 연장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때 엔대출 됐죠. 같은 경우에 했으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웬 네. 이 자다가 이게 왜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 스위스 프랑 파동은 이 며칠 완전히 한 이틀 정도 완전히 이게 빅 이슈가 돼서 딱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빠르게 좀 진정이 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FX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스위스 프랑과 연관된 투자와 관련된 피해, 이런 거 좀 우려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사실 일본도 마진 거래에서 스위스 프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했는데 우리도 굉장히 작고요. 사실 작군요. 12년도에 그 마진 관련해서 규제를 하면서 마진 그 비즈니스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할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과거에 그 저기 외환 관련돼서 그 손실 본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기업들이 많이 했던 키코. 코. 이거에 악몽이 좀 있어서 예. 그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다들. 근데 저는 또 무슨 기사를 봤냐면 스위스 프랑이 절상이 되면서 금값이 상승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인과가 맞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때쯤에 원래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보통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때 이제 좀 금값이 많이 오르고요. 그러면서 엔화도 그때 많이 강세로 갔었거든요. 그날. 그렇죠. 예. 예. 근데 불안정하면 다들 안전자산 하는데, 요즘은 안전자산이라는 게 금은 사실 원자재면 원자재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하우스 리포트들 보면요, 한쪽 구석에 늘 다 있어요. 금은 지금쯤 바이 의견을 제시한다.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보십시오. 모든 하우스에서 왜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 이게 개런티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환율도 불안하고 하니까. 예.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ECB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나왔을 테지만 그렇죠. 네, 한번 얘기해 보면 긴장돼. 어떨까 해서 네, 관련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는데요. 네. ECB 양적 완화 기대감에 스페인 국채 사재기가 열풍이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ECB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지금 그 기대감에 지금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로 지금 국채가 굉장히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국채가 사실 나라마다 다 있고 살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곳으로 몰리는지 궁금한데 이유가 뭐예요? 작년부터 해서 글로벌 금리가 거의 대부분 다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수준이 어디부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금리 하락 폭이 다른 거죠. 근데 스페인하고 이탈리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이 유럽 쪽 금융위기 그 재정위기 우려 있을 때 스페인 금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7%를 넘어갔거든요. 7% 이상 갔죠. 예.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줄줄줄 떨어져 왔기 때문에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이나 이탈리 금리는 재정위기 우려 때문에 과하게 올랐다가 그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유로존이라고 하는 단일 국가인데 현재 독일 10년짜리 금리는 0.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페인 금리는 여전히 1.6%. 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통화고 어쨌든 국가니까 리스크 프리고 그 금리 차가 워낙 크니까 스페인이나 이탈리 국채가 여전히 가격 메리트, 금리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따 한 2시간 있으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ECB에서 나오면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월별로 뭐 500억 달러씩 딱딱 정해서 풀다 이렇게 양적 이 시나리오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유로존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먹을 곳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먹을 곳이 많은 곳이 옛날에 위험해서 많이 안 가던 곳. 그러면 이태리나 스페인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대로 ECB가 양적 완화를 아주 과감하게 또 1년 정도의 스케줄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 영향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유로화의 방향성이 제일 궁금해요. 사실 이 통화의 확대에서 유로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주식쟁이다 보니 국내 주가를 생각하면 사실 유로화를 강사에 두지 않고 코스피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유로화의 방향성이 어떨 거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많은 규모의 수준이냐, 미국의 QE랑 상대 비교하면 사실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저는 조금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미국 쪽이나 이 레포트들을 쭉 보면요. 지금 QE 만약에 ECB의 QE 규모가 예상대로 상당히 뭐 적정한 수준만 나와준다면 유로 환율이 지금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유로당 1달러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봐야죠.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 그만큼 유로화는 싸지고 달러는 더 글로벌 달러는 더 강세가 된다는 게 맞는 이거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뷰는 유로 달러의 어떤 전망치는 좀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요? 거의 뭐 1.1달러 이런 전망이 많은 것 지금 같아요. 한 1.156 아닙니까? 예, 맞아요. 더 약세로 가는 쪽으로 아이비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그래도 유로가 계속 약할 룸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돈도 풀고 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외환보유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로를 편입하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유로존 재정 위기 때도 일단 팔진 않고 가지고 있고. 근데 지난 3분기를 보니까 팔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될 수가 있고 유로 자산에 대한 시각들이 좀 완전히 변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더 하락할 룸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타이밍은 좀 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계속 빠졌고 일단 뭐 미국 경기도 좀 상반기에 뭐 그 오일 관련한 투자 좀 주춤하면서 좀 경기 좀 조정받고 그러면서 유로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방향성은 일단 밑쪽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역설적으로 이 ECB의 대책이 과감하고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 넘을수록 유로화의 방향 또 그 유로존의 금리 방향은 거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ECB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유로화의 약세, 금리 하락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거는 그냥 하나의 수단인 거고 정상화겠죠. ECB가 정말 원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심리에서 벗어나는 거,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를 살리는 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감한 정책이 실행이 돼서 그런 심리를 변화시키게 만들려면 환율 바뀔 수 있죠. 유로 강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걸리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대책이 세게 나와서 효과를 낸다면 방향성이 여러 바뀔 수도 저도 있다. 유가도 낮아졌고 유로도 약하면 경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해서 집중 토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오늘 100회인데요. 그러게요. 그런가요? 국장님 어떠셨어요?
아니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한성환 본부장님이 진행할 때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다시 다음 주에는 한성환 본부장님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대기실에서와 말이 다르신 것 같아요. 농담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뭐 본부장이 열심히 맞아요. 일하셔서 한성환 본부장님한테는 꼭 이러지 마시고 한성환 본부장님이 이 방송 보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절대 보실 텐데.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뭐 시간도 네. 다 됐고 일단 22 보러 가셔야죠. 예. 22 뭐 네. 인포맥스를 통해서 22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고 오늘 주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